무슨 4-5배나 10배 똑똑해졌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4.5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더 큰 뇌는 이제 안 만들겠다. AI가 가져올 미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가들은 모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복리로 늘려드릴 공부하고 오셨군요. 그럼요. 네네. 네, 지식과 자산의 솔직히 복리효과.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좋아라 하는 AI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기술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하지만 현직은 이제 코스닥 상장사 대표님이셔서 네. 원래 경영은 더 바쁘신데 이렇게 또 항상 정신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픈AI의 직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80시간이래요. 주당. 저희 회사는 특히 MZ세대를 포함해서 안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100시간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그 주당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 또 우리나라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그럼요. 제가 주당 80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세보니까. 보통 대표님들이 80시간 하세요. 그렇죠. 뭐 주당 100시간이면 아니요. 저도 한 80시간 하더라고요. 그럼 머스크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저는 뭐 자회사 포함하면 그 회사가 지금 5개 정도 되니까. 그럼 그 자회사 가서 복도에서 주무시는 걸로. 그럼 이제 그- 머스크급. 그렇죠. 내 책상 밑에 숨어서 자는 걸로. 우선은 그러니까 뭐 챗 GPT 이야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선두 모델이고, 네, 네. 4.5까지 공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뭐 이렇게 서비스를 쓸 수는 없는데. 있어요. 있나요? 뭐 지금 프로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하긴 해요. 20달러짜리만 써가지고. 그러니까 200달러. 아직 그 정도까지는 경제력이. 인데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호불호가 엄청 갈리고는 있죠. 4.5에 대해서요? 네. 왜요? 일단은 4.5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도 엄청 크고요. 4.5 사용료도 엄청 비싸요. 일단은 월 200달러. 일반인들에게 봤을 땐 그런데 그거를 무제한 쓸 수는 없고 횟수 제한을 걸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우리 챗GPT나 오픈AI 서비스를 사용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챗GPT 들어가서 모델을 골라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보다 그 숨어 있는 더 큰 산업은 API라는 걸로 해서 한 번씩 호출할 때마다 다른 서비스에서 지금 현재 삼성, 뭐 현대,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른바 그걸 무슨 뭐 토큰 방식으로 이렇게 뭐. 토큰은 이제 돈을 세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서비스를 사용하냐는 얼마나 개수를 하는 쓰느냐. 거고요. 실제로 그런 방식은 API를 사용한다고도 하고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네네. 어쨌든 그 방식인데 그 방식이 거의 70배 비싸요. 70배. 네, 4.5 현재 가격은 뭐 또 내리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비싼 서비스죠. 저희도 최근에 그걸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증권사들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올 때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좀 보시기 편하게끔 네, 서비스 네, 하려고. 네. 근데 그게 돈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돈이 나가요. 예, 그래서 우리 저 직원 한 명이 이거 토큰 단위로 나가야 된다 해서 맞아요. 무슨 버스 토큰 단위고 이 토큰 단위고 해가지고. 근데 기존에 있었던 GPT-4나 또는 3.5는 토큰이 싸요. 뭐 1000토큰, 10,000토큰 한다씩 쓴다고 해도 그래도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 수십 배에서 100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면 4.5가 되면 현재는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 훨씬 더 고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월등해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제. 가격 대비. 그러니까 4.5 기준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더 큰 거를 더 잘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더 많은 지식을 학습을 해서 답변과 지식이 더 풍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훨씬 많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친절하게 답변을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J입니다. E시네요. 네네네. 저도 E인데.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근데 ENFJ네요. 네네. 저는 ESTJ거든요. 네. F시고 전 T네요. 그러니까 ESTJ 이쪽이, 그러니까 STJ 이쪽이 경영할 때 되게 경영하는 유리하다. 거죠. 네. 거기다 투자도 E니까 그렇고. 거기다 E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외향적이면서 경영하는. 제가 그래요. 많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 솔트룩스가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질문하신 기준으로 보면 하여튼 ESTJ잖아요. T. 네네네. F는 감성적이고 친근하고 공감대가 있고 네네네. T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T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싫어하면 티발로마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티발 너도 씨야 이런. 네, 티발 넣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주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AI예요? 4.5가 학습 데이터 양도 늘렸지만 학습을 시켰을 때 전에 학습을 시켰을 땐 사람이 들러붙어서 답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뭐라면 얼라이먼트라고도 하고요.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 트레인이라는 걸 조금 이따 좀 설명도 드릴 텐데 엄청난 데이터 갖고 엄청 공부를 시켜요. 인공지능한테. 그 얘는 마구잡이식으로 공부를 해요. 또 그 네네네. 데이터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전에 뭘 공부시킬지 뭘 공부시키지 않을지를 고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거를 인간이 다 골라주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인공지능한테 엄청난 공부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얘한테 위험한 질문을 해요. 또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해서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답변 하나가 아니라 2-3개, 3-4개를 답변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답변 중에서 좋은 답변을 인간이 골라줘요. 그리고 위험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 탄핵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위험하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 위험하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막 답변하면 안 돼. 회피해서 답변해. 네. 정치적인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민감한 사항으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하도록 사람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폭탄 제조 방법 아니 뭐 성적인 거 다. 예. 몽땅 다요. 또 예를 들자면 뭐 범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탈옥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만 한 걸 어려우니까 인간이 일일이 가르쳐줬는데 이번에 4.5는 훨씬 더 많이 인간이 가르쳐줬어요. 아, 손이 많이 갔다. 돈을 엄청 써서. 그런데 그걸 가르쳐줄 때 뭐 하냐면은 목표를 조금 더 감성 있게 가르쳐줬어요. 아, 인공지능인데 약간 사람처럼. 네. 그래서 답변 3-4개가 나오면 똑같은 답이라도 어떤 거는 딱딱하게 티발로마처럼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조금 더 F처럼 우리 대표님처럼 감성적으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감성적인 답변을 더 골라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얘의 표현은 뭐냐면은 조금 더 F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인공지능. 사람 흉내를 더 잘 낼 수 있는. 흉내를 낸다는 표현에 맞지는 않는데 말과 글을 생성을 할 때 가능하면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력이 많이 또 투입이 됐으니 오픈 AI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아야겠고. 그렇죠. 그리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통 저희가 얘기했던 모델 크기라는 게 있어요. 네. 모델의 사이즈를 파라미터로 얘기를 하는데 뭐 30 빌리언이니 뭐 60 빌리언이니 720 빌리언이니 이렇게 빌리언에 해당이 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단위가 단위가 뭐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단위가 과거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밝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추정으로 보자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역대 AI보다 최소한 5배에서 10배가 큰 것 같아요. 4.0보다요? 그런데 밝히진 않고 있으니까 실체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4-5배나 10배 커졌으면 4-5배나 10배 똑똑해졌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쩌면 마지막 버전이라는 거죠.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은 없으니까. 마지막 버전. 이게 약간 그래서 샘 올트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 4.5는 사고의 사슬이 아닌 마지막 모델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 사고의 사슬, 체인 오브 솥, 이거는 과연 뭔가? 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멋진 장표로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와이스트릿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라는. 저 혹시 구버로 만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구버를 근데 참조를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저도 구버를 많이 쓰니까 이 그래프 제가 예전에 썼던 거를 바꿔왔어요. 우리 와이스트릿을 위해서.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예요.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도 무렵이고 여기가 알파고예요. 그래서 뇌를 점점 크게 만들어 온 거죠. 근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7-8년 전에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나서 뇌 크기의 발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어요. 기울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로축에 해당이 되는 게 로그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한 칸이 1, 2, 3이 아니라 1, 10, 100, 1000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단위가. 그러네요. 이런 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 크기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는 기울기가 2배로 급격하게 성장이 되는데 이게 2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10의 2승만큼 성장하니까 100배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눕혀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1, 2, 3, 4로 했으면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위에는 수직으로 그냥 똑바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올라가죠. 네, 그게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GPT-2, GPT-3, GPT-4 이렇게 올라가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더 큰 뇌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걸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크게 만들려면 더 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네. 더 큰
더 많은 GPU가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전기값이 들고요. 예. 더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 경제성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마치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에 다다르듯이. 그렇죠. 미세공정 반도체 한계 같은 경우는 물리적 한계도 있는데 얘는 물리적 한계보다는 더 큰 게 경제적 한계인 거예요. 경제적 한계 1 넣으면은 1.1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크게 만들면서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과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경제적 비용 대비.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던 게 더 크게 안 만들고 더 똑똑한 애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시작을 한 거죠. 더 크게 안 만들고 더 똑똑해지는 방법.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재밌게 표현을 드리면 아니 인간이나 우리 인간류를 호모 종족이라 그러죠. 예. 네. 호모 속인데요, 우리가. 예. 호모 속이 대략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 말고도 한 14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점점 머리가 커지진 않았어요. 비교적 점점 커지다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 우리 앞에 있는 14종족은 다 죽었거든요. 다 네. 멸종을 했는데 우린 뇌 크기가 오히려 줄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뇌 크기가 점점 커가는 게 우리가 생존하는 뿐만 아니라 똑똑해진 데 중요했으면은 점점 더 크게 만들었을 거거든요. 좀 코끼리 머리만큼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코끼리 머리가 실제로 인간 머리보다 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이 더 큰 지배 종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에 비례하진 않는다. 맞는 거죠.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뭐냐? 인간은 언어를 갖고 협업을 한 거예요. 내 뇌는 더 효율적으로 작게 만들 때 나는 의사야. 너는 돈 버는 투자자 해. 그럼 내가 의사로 환자 봐서 돈 벌 텐데 그분 넌 불려줘.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동시에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옛날엔 다들 그랬잖아. 철학자가 이제 미술가이고 수학자이고 뭐 과학자이고. 당연하죠. 적어도 14세기, 5세기까지는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잘하는 큰 애를 만들어가는 걸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야 점점 큰 걸 만드는 거는 비효율적이기도 하면 비경제적이기도 하니 더 똑똑한 애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젠슨 황이 CES에서 한 얘기하고 맞닿아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점점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를 키워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야 이제 크기 키우는 거 말고 딴 방식을 해보자 그래서 중간에 삐죽하고 뭔가 옆길 빠진 애가 있어요. 딥시크. 그리고 역시 옆길로 빠져서 그 꼭대기에 있는 애가 딥시크예요. 현재. 그게 그겁니까? MOE라고 하는? MOE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더 큰 뇌를 만들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거 꼭대기에 GPT 4.5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GPT 4.5가 이 마지막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서 빨간색으로 해가서 옆길로 빠져갖고 다른 길로 가는 애는 뭐냐, 야 더 큰 거 만들지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써보자 하는 거고요. 거기 중에 하나가 COT가 있는 거예요. COT? 그게 말씀하신 Chain of Thought예요. 그냥 줄인 거였네요? COT라고 부릅니다. 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고의 생각의 사슬. 생각의 사슬. 사슬. 네. 그러면은 생각의 사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업화도 하고 우리가 문서, 기록으로 남겨서 더 똑똑해지듯이 그걸 이제 AI가 한다. 그거보다는 훨씬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제가 다음 장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게 젠슨 황이 CES 때 발표한 장표 2장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의미가 뭔지 몰라요. 단지 관심 많으신 분이 이 피지컬 피지컬 AI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로봇 산업이 이제 커졌다. 그죠. 이렇게만 보는 거죠. 거의 99%가 저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이야기는 이 장표 다음 장표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네. 이게 알렉스 넷이라는 게 2012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현재 쉽게 하면 이미지 인식을 하는 네트워크예요. 예.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인식 네트워크의 할아버지쯤 되는 거죠. 예. 이게 인간의 이미지 인식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첫 번째 했었던 게 여기 퍼셉션 AI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 모델들이에요. 네. 음성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인식, 미디어 인식, 또는 이런 것들의 인지 모델이 맨 처음에 발전을 하다가 네. 드디어 이제 GPT 모델을 포함해서 생성 AI가 판을 치게 된 거죠. 네. 그 생성 AI 때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어디에 집중을 했냐? 그럼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컨텐트 크리에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이거 갖고 효율성을 내고 있다 지금. 그렇죠. 지금이죠. 예, 그럼 미래는 어떻게 발전되냐 하는 게 에이전틱 AI. AI가 에이전트와 같이 협업 모델로 가는 거예요. 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고. 여기서 돈 버는 시장이 어디겠냐 하는 건 코딩하거나 대신. 네, 되는
퍼스널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거나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해서 콜센터에 들어가거나 하는 영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영역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벌게 될 거다. 또 의료 부분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이게 젠슨왕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포함한 셀프 드라이빙 카 등의 시장이 올 거다. 그럼 에이전틱 AI를 보는 이 시장이 얼마를 보냐?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한 5년을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를 포함해서 뭐 로보틱스 포함한 거는 그 이후를 이제 상상을 해서 예. GPU는 여전히 우리한테 많이 필요할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표 바로 뒤에 있는 이 장표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스케일링 로라는 것을 세 단계로 보고 있어요. 예. 이게 오늘 얘기하는 체인 오브 소트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프리 트레이닝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챗GPT 같은 모델들은요. 사전 학습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 학습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가지고 야, 난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고 해서 쾅 하고 모든 데이터를 AI한테 줘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제 때려 넣는 거. 때려 넣는 거죠. 예. 때려 넣어서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공부시키는 예. 게 사전학습이에요. 예. 그리고 또 사전학습은 흔히 우리가 비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일일이 안 가르치고 네가 알아서 공부 몽땅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야 이게 고양이야가 아니라 안 다 가르쳐줘. 때려 넣고 그냥 네가 알아서 알아서 구분하게끔. 네가 알아서 공부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 4.5가 그거를 맥시마이즈해서 온 거예요. 사전에 엄청난 데이터를 때려 집어넣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는 것들을 돈 때려 박아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 스케일링이라는 게 작년까지 해왔었던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거예요. 어디에? 인텔리전스를 강화시켜 오는데. 예. 그래서 똑똑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걸 때려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을 가르쳤는데 맞고. 이제 젠슨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더 때려 집어넣어도 조금은 똑똑해질 텐데 경제적 효과나 비용 효과는 떨어진다. 네. 속된 말로 여기 보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의견으로는 ROI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경영자. 네. ROI가 안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멈춰야죠. 네. 그래서 계속 가긴 할 텐데 빨간색으로 바뀐 거죠. 계속 가긴 할 텐데 이거는 계속 성장하기 힘든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케일링이 나오냐?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 또 옆으로 쭉 빠져나서 나온 거예요. 이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전학습 한 애한테 뒤에 가갖고 이제 사람이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첨삭. 그렇죠. 첨삭 지도해주고 정답 지도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너 이렇게 욕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라고 가르쳐주고. 네네. 도둑질하는 방법 쫙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건 답변하면 안 돼. 누가 꼬시더라도 답하면 안 돼. 답하면 안 돼. 그게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에요. 그런데 딥시크가 이거를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을 여태까지 사람과 기계가 협력해 와서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해왔던 거를 훔쳐왔어요. 오픈 AI한테. 훔쳐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비용도 그렇죠. 단축하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기계 스스로 공부하는 걸 또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익숙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게 강화학습 기술인데 강화학습 기술은 원래 프리트레인에서 주로 사용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은 인간과 협업할 때 일부 썼는데 그거를 대폭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픈 AI에서 훔쳐온 것과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 스스로가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을 하는 걸 가르쳤더니 우리 싸게도 되던데? 라고 하는 논문을 내놓고 그걸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포스트 네. 트레이닝 스케일링 이 방식이면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서로 AI끼리 대화 주고받고 AI끼리 공부하고 AI끼리 학습하고 약간 그 느낌인 겁니까? 기술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냥 자기가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놓고 자기가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의 모델이. 네, 하나의 모델. 아하. 그런데 그게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 그거라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어렵나요? 조금 이해는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쉽게 해볼게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한 달 후에 네. 우리 둘이서 고시를 볼 거예요. 행정고시를 볼까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고 칠게요. 네. 행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미 대표님은 3년 동안 행정고시를 두 번이나 받고 두 번을 낙방을 했고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어요. 이미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 저는 술 먹다가 난 취업도 힘든데 뭐 하지 그랬더니 행정고시 우리 같이 볼까 그래서 그래 같이 봐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예. 근데 대표님께서 3년 동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고 요번에 나올 거를 쪽집게처럼 해가지고서는 족보를 딱 만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친구인데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야, 이 족보 봐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저께. 핵심 노트. 핵심 노트를.
그게 뭐냐면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요번에 딥시크가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빨대 꽂은 거죠. 빨대 이렇게 꽂은 쭉 거예요. 빨아먹는. 네. 네.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려운 말이네요. 네. 우리 말로는 증류한 거예요. 증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표님께서 엑기스. 막걸리를 엄청나게 쌀 해가지고서는 정말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막걸리를 끓여가지고서는 40도, 50도짜리 소주를 쏙쏙 뽑아낸 거죠, 알코올만. 화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류 기법을 사용을 해서 비용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증류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갖고 사람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오답 노트도 써보고 이 정답 같은 것들을 더 잘 풀도록 노력해봐 라고 해서 했더니 지가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도 더 똑똑해지더라는 거죠. 그걸 잘한 게 딥시크. 딥시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낮춘 거예요. 아하. 그게 지금 딥시크의 비용을 낮추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훨씬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저기 장표에 써 있는 것처럼요. 맨 오른쪽 위에. 맨 오른쪽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인 오브 소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질문을 하자마자 줄줄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챗GPT라는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제가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을 갖고 한 번에 대답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한 번에 대답을 하나요? 아니죠. 생각 좀 하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네네. 또 그게 절차적으로 복잡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그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저희 회사 장표인데 영어로 돼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 위에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할게요. 12명의 친구가 만나서 네. 오스카라고 하는 식당에 갔어요. 음. 그래서 한 명이 음식을 하나씩 주문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사이즈가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12명이 모두 다 음식을 주문을 하나씩 하면 18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시켜갖고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12명 전체가 다 나눠 먹으려면 몇 접시만 시키면 될까? 메뉴별로 다 넣어놓고. 네, 그러니까 몇 메뉴만 시키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은 좀 짜장면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남은 하나 거죠. 한 2개 시키면 3명이 먹을 수 있던데.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12명이 간데 12명이 다 시키면 18인분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몇 인분을 시키면 될까? 지금 당장 암산 잘 안 되죠. 아, 저거 암산으로 하는 거였네? 아, 저는 그 네. 식당에 메뉴 뭐 이런 걸 넣는 줄 알고. 네, 암산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12명이 갔는데 18인분이 나와요. 예. 그럼 몇 인분을 주문을 하면은 골고루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암산했다 치고. 네, 우리 암산이 안 되잖아요. 네, 답이 뭡니까? 뭔가 계산을 해야 돼요. 네. 8인분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전통적인 거 전 큐인 같은 데 질문하면 답이 틀리거나 답이 잘못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도 질문하면은 한 번에 암산해서 못 하잖아요. 틀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수식이 있는데 18인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12명이 먹을 거야. 그러면 1인당 1.5인분이 나오니까 12명한테 1.5인분이 하면 8인분만 시키면 되겠네. 네네네. 라고 우리는 절차적으로 계산하거든요. 이게 체인 오브 소트인 거예요. 어디다 써봐야죠. 그렇죠. 써보는 적어봐야죠. 것도 필요한 예. 거죠. 네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물어볼 때 나는 시간이 1시간 반 내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쏴야죠 일단. 근데 어떻게 때려 써야 밟아야죠. 돼요? 때려 밟아야죠. 때려 밟아야 돼요? 뭘로 때려 밟아요? 택시 타고 아저씨 택시 따블이요. 타고. 아저씨 따블이요. 너무 잘. 근데 제 주머니에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야, 네. 예. 이게 이제 체인 오브 소트에 해당이 돼요. 뭔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해야 되는 요소가 한 번에 단순하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질문도 똑같거든요. 인간처럼. 네.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부를 시킬 때 체인 오브 소트 방식으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라고 하든지 5-1, 5-3는 예. 그런 식으로 일단 공부를 시켜요. 자, 뭐라고 시키냐면 너한테 누군가가 이런 종류의 질문이 오잖아. 그럼 너는 질문을 잘라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내놔야 돼. 네. 라고 AI한테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습시킨다고 해서 모두 다 암산으로 한 번에 쾅 하고 내놓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암산할 때도 절차적으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생각하도록. 방금 말씀하신 거면 내가 12인분을 시키면 18인분이 나오니까 18을 12로 나눠봐야겠네. 그 1인당 1.5인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명수를 1.5로 나누면 되겠네. 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그런 게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학습할 때부터 데이터를 넣을 때 그렇게 절차적으로 답변하도록 학습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오답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기도 하고 답변은 절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체인 오브 소트 기술의 초기 방식이에요. 어찌됐든 그걸 이제 인간이 봐야 되니까 인간이 보기에 더 편하기도 하고 이해도 하기도 되고. 하고요. 이해도 되고 얘가 답변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면 지가 답변해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게 돼요. AI 스스로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복잡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 내가 암산으로 체인 오브 소트를 못 해요. 머릿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렇죠. 1시간 반 만에 비행기 타야 되면 어떻게 그럼 쏴야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택시. 암산으로 나와요. 밟아. 네, 밟아. 그런데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 그렇죠.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픈데 그럼 네.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항버스가 있나? 그런데 공항버스 시간 테이블은 그쵸. 확인해 봐야 되나? 그것도 1시간 내에 가면 30분 안에 들어갈 수는 있나? 그럼 10,000원을 우리 PD한테 줘갖고 PD가 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한 큐에 한 번에 암산으로 안 되니까 전문가들도 그래서 뭐예요? 수학자들이나 아니면 물리학자들도 수식이라는 걸 자기도 암산 안 되니까 쭉 써나가잖아요. 그래서 오원이나 오수리 같은 거는 한 번에 암산 안 하고요. 자기가 일단 그 질문을 나오는 거 질문을 자르고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써요. 그리고 답변 나온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읽어서 2차 답변을 또 생성을 해요. 그걸 자기가 읽는 거였어요? 자기가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챗GPT 5.1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다. 뭐에 대해서 찾고 있고 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걸 왜 하고 있나? 나 저거 어차피 안 읽을 건데 답이나 주지. 네. 근데 그 지가 쓰고 지가 읽으라고 지가 쓰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생각해 봐야겠네. 그래서 think를 한다고 나와요. 그렇죠. 생각 중이라고. 그래서 생각 중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생각 중이면 그냥 한 번만 돌리면 답이 한 번에 나오죠. 느려도. 근데 계속 5원이나 5쓰리 나올 때는 생각 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 중이에요. 또 저거에 대해서 생각 중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고 나서 그 답변에 해당이 되는 걸 자기가 읽고 질문에 대해서 부합된지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요. 그래서 수번일 수도 있고 수십 번씩 자기가 지속적으로 쓰고 자기가 읽고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시간 끌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ARS 할 때 지금 상담원이 대기 중이오니 뭐 그때 뭐 자기네 회사 안내할 거 하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기 위해서 타이핑해서 치는 거였어요. 자기가 밑에 선택해지네. 글을 쓰고요. 글을 쓴 거를 자기가 읽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생각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저희 회사 9번은 그 기술을 작년부터 사용을 한 건데 요번에 오픈AI에서 딥 리서치라는 게 나왔어요. 네네네네. 딥 리서치에 해당이 딥 리서치는 어떠냐면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할 때 자기가 검색해요. 검색한 걸 읽고 생각한 걸 결과물을 내놔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정보가 부족해. 그러면 자기가 그 정보 결과 나온 걸로 자기가 쓴 글을 보고 또 다시 검색을 해요. 검색한 거를 자기가 또 읽고 답변을 쓰고 이거 갖고도 어려운데 그럼 또 검색을 해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마음에 안 모를 드는데. 때는 모를 때는 자신이 키워드 몇 개 넣어갖고 검색하는데 읽어보면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럼 상품명도 넣어서 또 검색해보고 이런 것들도 누가 리뷰해서 좋다 그러네. 그럼 그걸 넣어서 또 검색을 또 해보잖아요. 이것들을 자기 생각하고 검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딥 리서치예요. 그래서 딥 리서치는 한 번 검색해서 결과를 나오는데 8분씩 10분씩 걸려요. 5원 5토는 뭐 1분 2분씩 걸린다면 5쓰리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모두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장표로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네네네.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하고 리즈닝을 한다고 얘기를 썼잖아요. 네. 이게 그거예요. 스케일링이라는 건 뭐예요? 더 큰 컴퓨터에다가 공부를 시키거나 네. 그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 스케일링은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란 뭐냐면 AI가 여러 번 반복해서 돌고 깊이 생각을 해서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 같이. 시간을 압축해서. 예. 그러니까 압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한 번 대답을 하는 거에
1분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제가 딥 띵킹,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는 건 10분 동안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1분 생각을 10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거의 네. 비슷하네요. 진짜 좀 고심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 근데- 만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젠슨 왕이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있어요. 결국 모든 스케일링에는 우리의 GPU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오랜 시간 생각을 하려면 우리 GPU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GPU가 덜 든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는 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하고 리즈닝 추론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당신들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한 번 LLM이나 한 번 AI한테 던지면 답변 나오는 걸로 끝났지.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한 번 질문하면 LLM이 내부에서 100번씩 돌아. 그 100번 돌려면 GPU가 더 많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아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이면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4.5가 체인 오브 소트 다시 얘기해서 COT를 하지 않는 마지막 버전이란 얘기는 뭐냐면 예. 이제는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위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GPT 4.5로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 추론을 하면서 자기 혼자 여러 번 되새김질하고 자기가 얘기한 걸 자기가 고찰해 가면서 점점 더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딥 리서치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검색도 여러 번 해가면서 더 똑똑해지는 방식을 적용을 하거나 또는 아까 이제 딥시크가 사용한 방식도 마찬가지로 리즈닝을 하는 방식을 쓴 거거든요. 이런 방식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나중에도 GPT-4, GPT 4.5 나오고 뒤에 5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빠르게 혹은 정교하게 답변해 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그냥 4.5까지 끝. 이제부터는 딥싱킹으로 간다. AI가 더 고뇌할 것이고 여러 차례 생각할 것이고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이 딥 리서치 하나 시켜놨는데 8분 10분 걸리는 걸 기다릴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예. 최근 들어서 딥 리서치를 오픈 AI 거를 사용을 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땐 구버를 쓰시면 됩니다. 어? 구버는 공짜니까.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딥 리서치. 근데 딥 리서치를 쓰려면 200불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구버는 지금은 무료예요. 다음 달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3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딥 리서치를 써보고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있어요.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대학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기가 한 달 동안 연구조사해야 될 거를 얘가 10분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 기다림의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4.5보다 5.1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답을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딥 리서치를 시켜버리면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AI라는 녀석이 어차피 인터넷 세상에 있는 걸 긁어와서 짜깁기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닌 거고 원래 짜집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오늘 기술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냥 산업적인 변화나 시장이 주는 임팩트를 본다면은 여태까지는 하나의 똑똑한 뇌를 만들고 얘가 모든 것들을 다 해라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뇌에 전문성을 갖는 인공지능 여러 개 만들고 협업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AI조차도 질문하면 답을 한 번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뇌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더 깊게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빵 하고 내놓지는 않지만 시간을 써가면서 GPU를 더 많이 써가면서 공부해서 더 좋은 답을 스스로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을 하고 그거를 본인이 검증을 하고 더 지속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서 결과값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4.5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더 큰 뇌는 이제 안 만들겠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때려 넣어서 우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는 거는 이제 4.5 수준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는 그렇게 학습한 것 같고 고뇌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협업하는 인공지능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한 단어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협업하고 고뇌하는 AI가 나온다. 근데 이제 또 이게 기술적으로는 또 어떻게 진화할지는 일단 또 지켜봐야 되는 더 거고. 지켜봐야죠.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이제 구버도 그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구버가 그 고 오버 더 네. 찾아봐 네. 더 해봐 그렇죠. 너의 한계에 부딪혀봐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그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챗GPT의 어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예. 장표를 그래도 가져왔는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들어봤었던 챗GPT나 LLM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 도전 과제들이 크게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 그림도 저희 회사에 있는 AI 갖고 생성한 그림이거든요. 이쁘죠? 예. 첫 번째가 할루시네이션이에요. 할루시네이션은 환각 현상. 눈 헷갈리고 동그랗게 뜨고 헷갈리고 거짓말하는데 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는 거.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해요. 진실인 양. 근데 네네네네. 자기도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네네네. 그게 환각 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가 기존의 거는 내가 공부시켰을 때만 학습을 하니까 오늘자 얘기를 하면은 얘는 대답을 못해요. 모르죠. 네. 옛날에 공부할 때 난 안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그 recency라고 얘기하는데 최신성에 대한 게 빠져버려요. 아하. 근데 세 번째 모든 기업이나 정부들은 이 보안 문제 있어요. 그래서 딥시크가 지금 한국에서 아예 차단해 버렸잖아요. 예. 보안 신규 문제 다운로드 안 있다. 되고. 네, 신규 다운로드 안 되고 국가적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가 얘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뭔가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4가지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인 거예요. 네네네네. 이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까 다들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려면 거짓말 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네. 돈 벌려면 최신 정보도 얘가 탁탁탁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돈 벌려고 얘기하면은 보안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렇게 금으로 도배를 해서 18금 24K로 해가지고선 로봇을 만들면 그럼 투자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은 못 벌 거 아니에요. ROI가 안 나올 테니까. 예. 이 4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7가지 방식이 있어요.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단은 아까 쪽에서 말씀드리는 환각 현상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면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에요. 아. 더 큰 걸 만들면 환각 현상이 줄어서 이번에 4.5가 4.0보다 환각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두 번째는 현재 데이터를 현재 관련된 현실성을 가지면서도 환각 현상을 줄이려고 하는 기술이 RAG라는 기술이에요. 네. RAG는 검색하는 기술이에요. 쉽게 그럼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오픈북으로 하는 거. 네네. 너 공부한 것만 갖고 하지 말고 네가 검색해서 검색한 결과까지 같이 해서 네가 답변해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신성 정보도 있고 환각 현상도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한때 우리나라 두고 전 세계 이슈가 있었던 온 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그래서 지금 이제 PC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AI PC도 나오고 있고 AI 스마트폰이 전용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픈 AI도 이제 전용 휴대폰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죠. 전용 단말기. 단말기를. 아. 단말기를.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이 웹에서 검색을 할 때 뭐 PDF 올려버리면 그게 중국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다운로드 버전 받아가지고 쓰면은 괜찮은 거죠. 괜찮다. 뭐 그런 이런 게 이제 식으로. 온 디바이스나 온 프레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큰 거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거 여러 개가 협업하는 게 좋은데 그게 MOE라는 방식이에요. 의사 따로, 뭐 생물학자 따로, 뭐 맞습니다. 기술자 따로. 쉽게 이렇게. 설명을 예. 드리면. 근데 이거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예요. 그래서 네. 전문가를 섞어 놓은 거예요. 어허. 이 기술을 그래서 제가 심볼릭하게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겹쳐 놓은 거예요. 오. 그래서 너는 따로따로 공부해서 협업을 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굉장히 큰 뇌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하루 종일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똥을 싸고. 그런데 뇌가 커지면은 뇌에 비효율성이 발생을 해요. 아. 놀고 있는 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조차도 밥은 먹어야 돼. 에너지를 줘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그걸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푸는 게 모두 다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네네네. 그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과정인데 그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할 때 모든 수학을 풀 때 벡터와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을 하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0으로 채워져 있어요. 인공지능의 뇌가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뇌 부분 엄청난 부분적인. 비효율. 엄청난 비율도 있어요. 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저 MOE 방법은 뭐냐면 뇌 크게 만들지 말자. 조그만 뇌로 만들 때 얘는 비어있는 0으로 채워져 있는 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뇌를 만들어서 요만큼은 의사를 시키고 요만큼은 변호사를 시키고 요만큼은 뭐를 시켜라. 그럼 나머지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게 아니라 꽉 차 있는 의사 뇌를 만들고 꽉 차 있는 변호사 뇌를 만들어서 협업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나 비용이 덜 드는 게 그게 MOE 방식이에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옆에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증류하고 있는 거예요. 막걸리에서 소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맥주에서 뭐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게 AI한테 맨 처음에 학습시킬 때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한 후에다가 얘한테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만 가르쳐도 얘가 똑똑해져요.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건데 기초 지식 위에서. 예, 3년 동안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쪽집게로 문제집을 만들어서 저한테 줘서 저는 고금방 공부해도 저희 둘이 같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행시에. 그럼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GPT-4.5나 또는 GPT-4.5와 예를 들자면은 예, 딥시크하고 딥시크. 차이인 거예요. 그게 디스틸레이션이 중류에서 더 얄미운데 알짜만 결과는 뽑아내는 똑같은. 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평가라면 똑똑한데 얘도라고 해서 시험은 통과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통과했다고 다 공부 잘하고 다 모든 걸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일단 통과했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실제로 행시를 끝나고 나서 봤는데 저는 시험 문제만 잘 풀지 실제로 많은 걸 물어보면은 역시 몰라요. 그래서 지금 디스틸레이션 한 거는 그 문제가 있어요. 시험은 통과를 해서 똑똑한 듯 보이나 막상 내실이 얘한테 없는.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면 얘는 좀 아닌데 라는 것들이 있죠. 지금 디시크가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돈을 아껴야 되냐, 비용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예.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디스틸레이션이 퀀타이제이션이란 방법이 있어. 우리가 퀀트란 뭐 퀀타이즈, 퀀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한국말로는 양자화를 한다고 해요.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렵죠. 그걸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예.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요, 이렇게 할게요. 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7점 척도로 답을 풀도록 했어요. 문제가 객관식인데 답이 7개인 거예요. 네. 그 7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예. 그렇게 지금 우리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한테. 예. 근데 양자화를 한 결과는 그냥 이거는 비유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쉬워지네요.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거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시킬 때는 7점 척도로 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얘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7개, 10개로 나눠서 풀어요. 그런데 공부를 다 가르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답을 둘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기억해야 되는 용량도 줄어들지만 답을 낼 때 훨씬 빨라지게 돼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의 원리처럼. 양자 컴퓨터 원리하고 많이 아는 척하려다가 네, 그건 안 돼. 양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똑같다고 양자화라는 해줘요. 거는 네. 양자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 0 혹은 1로 그냥 단절된 걸로 숫자를 표현해서도 인공지능이 충분히 똑똑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첩된 것처럼 만든다는 거 전혀 아니랍니다. 다른 얘기라서 다시 네. 배우겠습니다. 네, 그 다른 얘기예요. 양자물. 어쨌든 그렇게 양자화를 수학적으로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한 2% 정도. 네네네. 그런데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게 쓰시겠어요? 중요하다. 그럼요. 쓸만 하죠. 그럼요. 근데 거기에다가 RAG를 붙이고요. MOE를 붙이면은 성능이 또 비슷해져요. 그게 딥시크를 사용하거나 솔트룩스 구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거네요. 비용을 줄이고 훨씬 더 효율화하고 앞으로도 더 오류를 할 줄일 수 텐데요. 이제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는 뇌를 점점 더 크게 키우는 거 어떻게 해요? 과외 선생님 30명을 붙인 거예요. 돈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내가 우리 하버드 나온 너 의사도 돼야 되고 넌 변호사도 돼야 되고 자격증 10개를 따야 돼.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변호사 내가 붙여줄게.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애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네. 그러면서 돈으로 때려박고 데이터를 때려박아서 만드는 게 GPT-4.5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2-3개 회사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말고는 이걸 해낼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럼 딴 데들은 생존해야 되잖아요. 네. 솔트룩스, 구버, 딥시크 다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럼 우리는 돈으로 그렇게 때려박지는 못하니까 한 놈만 패자. 너 변호사만 돼. 그래서 변호사만 되는 걸 만들었더니 생각보다도 돈이 안 드네? 그러면 의사 만드는 애들만 만들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딴 집은 애 하나를 낳아가지고서는 그 애한테 모든 걸 쏟아붓는데 우리는 애 열을 낳자. 그리고 지 먹을 건 지가 크면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형제들끼리 협업을 해서 우리 가문을 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MOE 같은 거예요. 대표님이 얼마 전에 그 루시아 2.5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네. 오픈 AI 챗GPT가 거의 20분의 1. 그러니까 비용으로 딥시크처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델을 만들었다. 맞아, 성능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 기자간담회 하신 거 내용만 보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저기 있는 이제 기술이 이해가 다 가요. 들어갔어요. 스케일, RAG, MOE, 디스틸레이션, 퀀타이제이션까지 리인포스먼트는 늘 쓰는 거니까 그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를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 보신 루시아 2가 라마나 딥시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도 리즈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밑에 보시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 구글 거라든지 오픈 AI 거를 포함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맥락이 같은 거예요.
더 크도록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약간 빠져갖고 자식을 더 많이 낳아서 협업을 하도록 할 수 없을까? 남이 자식한테 공부시킨 거에 해당이 되는 걸 쪽쪽 빨대 꽂아서 빨아올 수는 없을까? 등에 관련된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영 아니면 일로 공부해. 네.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도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한 결과는 할 거냐 살 거냐 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공부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식도 한 방에 한 애가 질문하면 딱 공부해서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너 고민해. 예, 예를 들면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한다고 보면 문제를 10개를 내고 1시간 내에 푸는 것도 있지만 한 문제 어려운 거 내고 1시간 내에 한 문제만 풀어 넣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샘 알트만 형님이 약간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억 때려붓고 막 수조 원 조달해갖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10조 이상 때려붙여 10몇 조를. 근데 저희 딥시크하고 막 솔트룩스 막 대표님 나와가지고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저기는 고뇌하고 학습하고 아까 뭐라는 거야 협업하는 AI는 못할 거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 질적으로 다르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기술을 제가 오늘 떳떳하게 말씀드린 건 저희 회사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있는 AI 연구자들은 이걸 다 하고요. 오픈 AI 내부에서도 이걸 해요. 저기 아까 디스레이션이 빨대 꽂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증류해갖고 더 하는 거. 예. 자기네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이래요. GPT-4 모델을 O3 모델이 빨대 꽂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우리 집 안에 가문에 애가 셋을 낳았어요. 예. 첫째를 엄청나게 돈 많이 들이고 과외 선생님 붙여갖고 공부를 시켰어요. 어허. 셋째 애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 돈 많이 볶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야 네가 가르쳐라. 야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빨대 꽂아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네. 지금 딥시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딥시크는 자기 형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옆집 형한테 빨대 꽂아서 받아 배운 건너 거죠. 근데 그래서 딥시크를 상대로 또 학습을 하고 있는 다른 AI 모델들도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1000개 있는 이상 있다고 막.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가능한 빨대를 거네. 막 꽂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빨대 꽂는 것이 그러면 억울할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길이고. 예. 그러니까 오픈 AI 안에서도 그렇고요. 구글 안에서 저 디스틸레이션하고 레그하고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는 이미 저 기술 자체는 10년 전부터 얘기됐던 기술이고요. 최근 2년 동안에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는 자기도 외부에서 베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요번에 딥시크가 대놓고 대량으로 베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소송을 할 수 있냐? 그러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돈 내고 베꼈거든요. 아까 예를 들자면 옆집 형이 서울대 하버드 나왔는데 얘한테는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근데 셋째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형 보고 야 너 가르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옆집에 있는 애한테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기가 힘들고 둘도 안 되니까 옆집 형한테 이왕 가르치는 건데 용돈 줄 테니까 우리 애도 옆에서 듣게 해달라라고 해서 옆집 가서 이렇게 창밖에서 듣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배운 딥시크 애한테도 또 다른 애들이 들러붙어 갖고 이제 빨대 꽂고 있는 거죠. 그게 디스레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 하는데 사용한 건 딥시크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흔히 말하는 그 AI의 4대 천왕이라는 분들이 네. 야, 이 딥시크가 이렇게 나온 건 예측됐던 거고 또 오픈 AI 맨날 니들이 다 독식하려고 했지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갈 거야. 오히려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한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AI 서비스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AI 모델 자체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큰 변화가 2개가 생긴다고 봐요. 예. 그게 저희 회사와 구버의 솔트룩스와 구버의 전략적 축이기도 해요. AI가 가져올 미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양극화예요. 가진 놈이 돈 더 잘 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AI로 돈을 더 많이 벌 텐데요. 그럼 사람들이 AI 쓰면 쓸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더 똑똑해질 거고요. 그럼 그 소유주는 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샘 알트만도 회사 이름 오픈 AI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클로스드 AI로 된 거고요. 그걸 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 거고요. 원래는 비영리 기관을 만들었고 지금 영리 재단으로 영리 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 했던 얘기가 AI에 세금을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버는 돈이 독식이 되면 안 되니까 양극화되는 걸 막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부에 더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걸 AI가 가속할 가능성이 있죠. 이 양극화 말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국가들은 모두 전략적 양극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략적 양극화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략적 양극화라는 예. 건 어떤 의미예요? 양극화는 뭐냐면 어정쩡하게 중간 거는 우리는 포기하고 양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양극화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양극화는 뭐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적 양극화다라고 한다면 이제 AI의 가격이 낮아지고요.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도 우리 요약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토큰값 나가요. 맞아요. 그 돈 나가서 비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별별 걸 다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에도 AI 넣어볼까? 우리 무슨 애완동물 키우는데도 AI 넣어볼까? 네, 심지어는 가서 뭐가 있을까요? 농업 사용을 하는 데서도 농업 부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AI를 더 깊게 넣어볼까? 만약에 지금 AI의 사용 비용을 10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어떤 서비스에 AI에 적용했을 때 돈을 더 잘 벌 수 있냐 하는 거를 누군가가 빨리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시장 내에서.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벌어주는 AI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모델을 실험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Y스트릿의 AI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Y스트릿 AI가 매 초 단위별로 예를 들자면은 꼭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법을 빼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적어도 1시간 내에 올라가는 주식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아니요, 그걸 우리 예를 들자면 서브스크라이빙을 한 우리 VIP 구독자들에게만. 근데 딱 1시간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50분에 팔아야죠. 샀다가. 그런 게 있다면. 네. 그런 아이디가 있다면 근데 그게 지금을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10억이 들어요. 근데 AI 비용이 낮아지면은 1,000만 원 갖고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만드시겠어요? 하죠. 네. 그런 아이디어에 관련된 게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시를 드신 거고 어떤 아이디어가 되든 시도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면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극단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유즈 케이스하고 성공 사례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거예요. 난 여기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거 되더라. 저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사더라 하는 사례들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 상향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이나 또는 저희 같이 일반 조그만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여기에 AI 한번 넣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 버는 방식이 찾아내게 되는 거죠. 각자가 AI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한 달에 $20면 한 3만 원 꼴인데 그거 없어? 그것 때문에 무슨 부의 양극화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말씀하신 기업 단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 이상이 되니 그것 자체조차 좀 아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독자분들 중에서. 청취자분 중에서.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하려고 좀 알아봤더니 그만큼 챗GPT나 모르는 걸 API로 연동해서 뭘 쓰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고 그걸 시도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만 원이에요. 할 수 있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루시아 2.5예요? 루시아 2.5뿐만 아니라 그런 류가 제공하게 되는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온다. 네. 그리고 줄줄이 그런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루시아 2.5나 GPT를 사용한 다른 서비스들이 그 위에 올라와서 나오는 거죠. 그 AI 뇌들을 사용을 하는. 그게 이제 누구나 가능한 그 세상이 될 수 있다.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봐요. 아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 생각하지 않고요. 싸게 빌려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역할이 되는. 그렇게 빌려다 쓰는 비용이 너무나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겠지만 공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기료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요. 그럼 우리 전기를 꽂아서 쓰는 제품이 별별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전기가 되는 거죠. 코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료는 내보내지만. 그거를 부담 갖고 쓸 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 꽂아서 쓸 수 있는 별별 제품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AI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있을 텐데 거기도 GPU가 필요하고 거기도 개발자들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걸로 된다라는 겁니까? 전기요금 정도만 받아도? 그게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당장 오래된다는 건 아닌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오픈 AI나 샘 알트만의 비유를 하자면은 원자력
전 세계를 지배하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얘는 AI를 생산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누구나 그 AI를 전기 코드 꽂듯이 꽂아서 쓰고 쓴 만큼 돈을 내도록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픈 AI가 플랫폼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양극화 중에 한 축은 그럼 누구라도 빨리 전기 꽂아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서 대박 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거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양극화 방향은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는 참 쉽지 않아요. 점점 더. 예. 그리고 지금 GPT 4.5나 O3라든지 이런 것보다 똑똑한 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GPU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양극화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근데 전문화된 거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예를 들면 미국 법하고 대한민국 법은 달라요. 그쵸.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 구조가 상당히 다르죠. 의료도 달라요. 투자 환경도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벌티컬리 깊숙이 들어가는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뇌 크기나 학습하거나 뭘 했던 것들은 오픈 AI보다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훨씬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티컬로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시장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뇌를 만들어내는 것과 네. 남이 만들어낸 똑똑한 AI를 빠르게 빌려 써서 나만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축의 사업적 기회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더 전문화된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와 뇌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장과 이미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양극화돼서 발전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중간은 거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AI 기업이나 IT 기업들이 다 먹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전략적인 양극화라고 저는 표현을 그런 해주셨고 왜냐하면 왜 전략적이냐면 전략의 한마디 말은 이거예요.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뭘 버리고 뭘 취할지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포기와 집중. 네. 그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비싼 서비스, 고급화된 서비스를 쓰려는 수요도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택한다면 양극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서비스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화 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전문화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방식과 또 한쪽은 나는 이제 AI 만들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 왜냐면 AI는 싸지니까. 오히려 나는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 둘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나와야죠. 예전에 인터넷 시대로 간다면 초창기 인터넷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시스코라는 장비 회사예요. 인터넷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데죠. 이 회사가 주가가 엄청 올라가다가 주가가 나중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걸로 돈 버는 방식과 서비스를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구글, 네이버, 아마존이에요. 서비스 기업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AI 기술을 더 좋은 걸 만드는 것보단 그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돈 벌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그 중에서도 또 전문화된 AI를 깊게 파는 기업들이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인터넷 시대의 웹 서비스, 모바일 시대 애플리케이션, AI 시대에는 뭐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안드로이드를 이용하건 iOS를 이용하건 AI 뭐든 이제 앱을 만들듯이 AI도 어디 걸 이용하건 나만의 특화된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빨리 그걸로 돈 벌자.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하나 잘 만들어서 거의 국가가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듯이 AI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 가능한 시대는 이제 현재입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죠. 이게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돈을 버는 방식,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복리도 있지만 우리 또 캐치프레이즈가 자산의 복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자산의 복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느 주식이 올라갈까? 어느 주식이 떨어져서 숏을 칠까?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한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측은 불가능해. 예측하려고 하지 마.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미래, 이미 시작된 미래가 뭔지를 잘 관찰해. 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언제 시작되냐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고 얼마 후에 난 이런 아이디어에다 AI 집어넣어야겠다라고 가면 이미 그런 게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왓츠앱도 그렇고 카카오톡 같은 거 나도 저거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미 시작된 거니까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죠. 나중에는 똑같은 메신저 서비스 수십 개 수백 개 나와도 이미 플랫폼 장악이 끝난 다음일 테고 그렇죠.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러면 솔트룩스 내에서도 이런 LLM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것 자체를 개발한 것뿐만이
방향 이걸 또 활용한 모델들도 한번 또 시도를 해보실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솔트룩스 자체는 루시아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양극화 중에서도 서비스라든지 응용 서비스 분야보다는 전문화된 분야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솔트룩스는. 그래서 뭐 법률 뭐 이쪽도 하신다고.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자회사인 플루닛이나 다이캐스트나 구버 같은 회사들은 그걸 가지고 응용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이캐스트라는 회사는 저희 자회사인 다이캐스트는 그를 고객 서비스하고 고객 응대 콜센터에 집중을 하고 구버라는 쪽은 연구를 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하는 응용 서비스를 만들고 플루닛은 가상인간이라든지 가상 비서 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응용 서비스로. 그래서 저희 회사조차도 양극화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서비스는 직접 개발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튠즈라든지 이런 서비스 본인이 직접 맞아요. 진출하고 애플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있듯이 네. 루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각자 또 아주 모델도 정확한 만들어내시고 네. 그러니까 다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만 하겠다. 할 수 있는 건 네. 해보겠다. 야, 빨리 올라타야겠네요. 이게 분명히 2025년 3월에 이야기하는 것과 연말에 이야기하는 것, 26년에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누군가 무릎을 탁 치고 그때 나도 전 많은 생각했는데.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채널에 나가서 제가 한 2년 전에 얘기를 한 거를 지금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돌려보는 네, 옛날 그때 거. 2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이해 못 하셨던 분이 요즘 이해를 좀 하시거든요. 지금처럼 오늘 얘기하신 거 다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또 또 달라져.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또 왜 그럴까요? 항상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봐야 네. 또 무릎을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그 MOU도 굉장히 많이 맺으시더라고요. 네. 다른 기업들하고도 그렇고 그럼요. 단체들이랑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서비스 한 3개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모든 산업 분야들은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파트너십도 맺고 뭐 영화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쓰고 싶은데 또 지원도 하고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을 쓰고 싶은 기업들과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의료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응원하고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아까 네. 말씀 중에서 예전에 시스코라는 네. 통신 인프라 이제 뭐 장비 만드는 회사가 그게 다 깔리고 나서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조금 똑같아요.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 되게 이제 불편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젠슨 황은 네. 뭐 피지컬 AI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GPU가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필요해요. 필요는 한데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가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예. 우리는 어느 정도 될 거고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얘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네. 사람들이 그 튤립 그 알 샀던 것처럼 오히려 저는 부근 뿌리 샀던 것처럼 오히려 과도하게 기대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오픈 AI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든 것들 포함해서 솔트룩까지 포함해서 GPU는 더 필요해요. 근데 GPU가 저희가 필요한 정도가 예전에 10이었고 앞으로는 한 15 정도, 20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한 100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자를 한 거죠. 시스코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스코도 시스코라는 인터넷 장비가 통신 장비가 절대적으로 위에 있었지만 이거를 베낀 또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뛰쳐나가지고서는 평정을 해버렸거든요. 시스코 장비를. 싸게. 쌓으면서 품질도 마찬가지로 맞춰낸 거죠. 이런 형태처럼 엔비디아에게도 그런 도전은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GPU 자체에 대한 시장이 줄어드냐 그럴 리는 없어요. 더 많이 이제 필요로 해요. 시장 전체가. 특히 가격대가 내려가면은 더 안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가격대가 내려가면 이제 온갖 때에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GPU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10만큼만 더 증가가 될 텐데 많은 사람은 100만큼 증가되지 않을까 하고 과대하게 거품을 스스로들 투자자들이 형성을 했던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져요. 그럼 지금 주가가 적합한 거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뭐 투자가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GPU는 지속적으로 팔려 나갈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팔리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제 요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네. 누구도 뭘 잘못한 거는 아닌데 항상 또 시장의 기대나 이런 것도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숙제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하는 이제 추론 시장, 그러니까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이관이 되면 추론 시장은 경쟁자가 많거든요. 네. 반도체가.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그 엔비디아가 승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은 도전이 굉장히 많아요.
MPU를 포함을 해서 MPU 업체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그게 더 가속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분명히 도전적이에요. 더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만큼 로켓처럼 팔릴 가능성은 적다. 그래도 성장은 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젠슨하이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네,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에도 굉장히 탁월하다.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검증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비용 대 효과를 봐야 돼요. 비용 대비 효과를. 네, 예를 들면은 H20이라든지 H800 같은 것들을 20대 쓰는 거하고 B100, B100 한 대 쓰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나은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의 경험은 네. 그 정도로 10대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다요. H20이나 H800 같은 거. 네,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수입을 못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4090, 5090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LS20 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대 쓰는 게 H100, B100 한 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얼마 정도 좋냐? 2배에서 3배 정도 좋아요.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4090이나 5090 같은 그 이제 RTX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용 그래픽 카드도 회사에서 활용을 하시나요? 엔비디아에서는 권유를 안 하고요. AS를 안 해준다 그래서 나온 게 L 계열들이 LS 계열, 뭐 네. 20S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쓰죠. 근데 그것도 저가 유통 모델이에요. 이런 걸 여러 대를 쓰는 게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왜 그 5090도 나오고 했는데 5080 뭐 이런 것도 아직 시중에 안 거의 나왔어요. 없다 그래가지고 네. 돈 있어도 못 산다 그래서. 하반기쯤 돼야 풀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뭐 중국에서 뭐 이제 사재기를 하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서운 건 10년 후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지난번에 제가 그 사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사시미 칼 갖고 이러고 있거든요. 뭐 5나노니 10나노니 뭐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미국 애들은 미국 요리할 때 쓰는 중식도 알잖아요. 예. 이걸로 텅텅 썰어내면서 예. 비슷한 성능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반도체 분야입니다. 우리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뵐 때마다 그 AI 시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도 훅훅 와닿고 있고 그 우리 또 현실 속에 처음에는 신기하다 써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이제 4차 산업시대면 이제 돈을 벌어야 돼 뭔가 기회가 보이는구나 근데 거기에서도 뒤처지면은 아까 그 전략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양극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당하는 거죠. 뭔가 부적인 위협과, 양극화를 당하게 되죠. 위기와 기회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바라보는 시각 중에 뭐 제 친한 분 중에 한 분 이거는 1950년대 60년대에 핵 경쟁하고 자기는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조만간에 국가별로 기업별로 의사결정할 게 내가 핵 우산 안으로 들어갈지 내가 핵을 보유할지를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 LLM. 핵 자체 우산 안으로 LLM 을 들어가는 건 다른 LLM을 이용을 북한과 해서 한국이 되는 거죠. 섬뜩합니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오늘? 약간 근데 한 1년 지나시면 괜찮- 또 이게 될 조회수가 거예요. 대표님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어려워서 다시 들어야 되거든. 다시 봐야 되고.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다음 버전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